미국 명문대 교수가 금강산에 미쳐서 평생을 바친 이유를 들으면 소름이 쫙 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짜 레전드급입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산 하나 때문에 인생을 갈아넣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냥 산이 아니라 금강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산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예쁜 산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산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 교수처럼 미쳐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요즘 한국 등산 열풍 진짜 장난 아니죠. 주말마다 산 입구는 완전 페스티벌장 같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들 숨을 멈추고 그 풍경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국 산이 가진 그 특별함은 사진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느낄 수 없고요. 한 발 한 발 직접 올라가면서 바뀌는 그 풍경의 표정, 공기의 질감, 빛의 각도까지 모든 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그 사계절이 산에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산 전체를 분홍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계곡물 소리가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시간을 정지시키는 마법을 부리고, 겨울에는 설산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게요. 서양 등산 문화는 기본적으로 정복 개념이거든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알프스를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동양 철학의 핵심이고 한국 문화의 깊이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한국 명산 이야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이죠. 금강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의 산을 논한다는 건 햄버거를 이야기하면서 패티를 빼는 것과 같아요. 완전히 핵심이 빠진 거죠. 만약에 금강산이 온전히 대한민국 영토로 남아 있었다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명산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과 함께 4대 명산이 됐겠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금강산이 넘버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산의 산맥이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태백산맥 체계에 속해 있고요. 산세가 이어져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거대한 산군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설악산도 미친 듯이 아름다운데 금강산은 그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설악산보다 더 아름다운 산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팩트 폭탄 던질게요. 금강산은 북한에만 있는 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금강산이 존재해요. 강원도 고성에 가면 금강산의 첫 관문인 신선봉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아, 이래서 금강산이구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금강산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전체를 본다면 어떨까요? 진짜 말문이 막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교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교수님 이름이 마야 스틸러인데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한국 미술사와 시각 문화를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스펙이 진짜 미쳤어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UCLA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박사를 2개나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학문의 괴물이죠. 근데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가 뭘 연구했냐면요. 바로 금강산입니다. 그것도 금강산의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연구했어요. 듣기에는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연구거든요. 스틸러 교수는 금강산의 신분을 새기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미국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미국 역사학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학술상인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상을 받았고요. 아시아학회 제임스 팔레상에서도 주목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국 학자들도 받기 어려운 상을 외국 학자가 한국 주제로 받은 겁니다. 완전 레전드죠. 그럼 이 교수가 금강산에서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틸러 교수의 연구는 금강산이 왜 아름다운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외국 학자가 놀란 건 금강산의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축적된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강산 곳곳의 바위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새긴 각인이 빼곡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름도 있고 시도 있고 감상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산을 오르면 깃발을 꽂거나 자기 이름을 크게 새겨요. 나 여기 왔다 이거죠.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금강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면서 자신의 정체성, 철학, 신앙, 그리고 당대의 권력 관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하나의 각인이 하나의 텍스트이고 하나의 역사 기록인 거예요. 틸러 교수는 이 각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조선시대 엘리트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연구냐면요. 기존의 미술사나 역사 연구는 대부분 문헌, 자료나 그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스틸러 교수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라는 완전히 새로운 1차 사료를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선 사회의 계급 구조, 권력 역학, 종교적 신념, 미적 감각을 모두 읽어냈어요. 이건 진짜 학문적 혁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스틸러 교수가 책상에서만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을요. 여러분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한때 가능했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잖아요. 스틸러 교수는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여러 차례 금강산을 방문해서 직접 바위에 새겨진 각인들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탁본을 뜨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시대 유람기와 문헌을 펼쳐놓고 대조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북한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언어 장벽도 있고 자료 접근도 어렵고요. 근데 스틸러 교수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 연구를 완성했어요. 이게 진짜 학자의 열정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스틸러 교수는 금강산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엘리트들은 이 산에 이름을 새기고 글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 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금강산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문화의 집적지이고 역사의 보관소이며 정신의 성지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금강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어요.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이자 유교적 이상향이며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자본이었고요. 금강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역사에 자신을 기록하는 행위였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문화입니까? 서양의 산악 문화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알프스나 로키 산맥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새긴 철학적 성찰이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산을 오르고 정복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국 선비들은 산을 오르면서 사유하고 시를 짓고 그걸 바위에 새겨서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양 문화의 본질적 차이고 한국 문화의 깊이예요. 일본도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후지산이 있고 알프스도 있고요. 근데 일본 산에 이런 문화적 축적이 있나요? 없어요. 일본은 산을 신성시하긴 하지만 그게 주로 신도,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요. 산 자체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는 걸 금기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산은 깨끗하긴 한데 비어 있어요. 문화적으로 비어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명산이 많죠. 황산, 태산, 화산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산의 각인은 대부분 황제나 관리들이 새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개인의 감성이나 철학을 담은 각인은 드뭅니다. 중국은 모든 게 권력 중심이거든요. 산도 결국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금강산은 달라요. 물론 왕이나 고위 관리들도 각인을 남겼지만 일반 선비들, 심지어 승려들도 자신의 이름과 생각을 자유롭게 새겼어요. 이게 바로 조선의 사대부 문화고 한국 특유의 민주적 정신이거든요. 신분은 있었지만 생각의 자유는 존중됐던 사회, 그게 조선이었고 그 정신이 금강산 바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스틸러 교수는 이런 점들을 정말 섬세하게 포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책에서 금강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금강산 문명이에요. 이 표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외국 학자가 한국의 산을 문명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정입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강산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금강산 유명하지 북한에 있어서 못 가는 거 아쉽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근데 스틸러 교수 같은 외국 학자가 와서 금강산의 진짜 의미를 발굴하고 세계 학계에 알리니까 그제야 우리가 이런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죠. 금강산은 한국이 가진 문화 유산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유산이거든요. 보통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금강산은 둘 다예요. 자연 자체로도 경이로운데 거기에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적 레이어까지 더해져 있어요. 이런 곳이 세계에서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황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황산은 너무 관광지화되어서 원래의 정취가 많이 사라졌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곳이 됐죠. 근데 금강산은 분단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대로 보존됐어요. 물론 북한이 일부 개발하긴 했지만 남한처럼 과도하게 개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봤던 그 풍경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요즘 한국 산들은 등산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계단 만들어 놓고 난간 설치하고 화장실 만들고 매점 만들고요. 편하긴 한데 자연의 원시성은 좀 사라진 거죠. 근데 금강산은 그런 개발에 손길이 덜 닿아서 오히려 더 순수한 자연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등산가들이 금강산 재방문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언젠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금강산을 오를 수 있는 날이 오면 그게 진짜 대박일 거예요. 설악산 가듯이 금강산 가고 지리산 가듯이. 금강산 가는 그런 날이 오면 한국의 등산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설악산 들러서 금강산까지 종주하는 코스요. 이게 가능해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될 거예요. 알프스 둘레길, 히말라야 트레킹, 그거 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한국에 설악금강 종주 코스가 유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는 단순히 자연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수천 년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코스가 될 테니까요. 스틸러 교수가 한 말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있어요. 금강산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술을 즐기고 어떻게 철학을 사유하는지 그 모든 게 금강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금강산을 이해하면 한국을 이해하는 거고 금강산을 사랑하면 한국을 사랑하는 거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외국 학자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 학자들도 물론 금강산을 연구하지만 외국 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이거든요. 스틸러 교수는 서양 미술사와 동양 미술사를 모두 공부한 사람이라서 비교 문화적 관점이 탁월해요. 그래서 금강산이 세계문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스틸러 교수의 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삼고 있고요. 금강산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이제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 학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고 문화 외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금강산을 못 가본다는 거예요. 외국 학자들은 연구 목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관광이 중단된 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못 가고 외국 사람들이 연구하러 간다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중단됐죠. 벌써 17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금강산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실향민 어르신들은 금강산이 고향인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금강산은 단순한 명승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추억이 서린 곳이에요. 근데 평생 그리워만 하다가 못 가보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북 분단이 만든 비극이 한둘이 아니지만 금강산을 못 간다는 것도 정말 큰 비극이에요.
금강산은 한민족 모두의 자산인데 정치적 이유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희망적인 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만약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그건 단순히 관광 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의 화해이고 문화의 재결합이며 역사의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금강산에서 남북 주민들이 함께 산을 오르고 같은 풍경을 보면서 아,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지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고 자연의 치유력이에요. 스틸러 교수도 자신의 책에서 금강산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썼어요. 금강산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속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남북 모두의 유산이니까요. 금강산이라는 공통의 자산을 함께 보존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전 아니에요?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게 남북 관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어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간 약 200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2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4%가 넘는 수치죠. 이 사람들이 모두 북한 땅을 밟아본 거고 북한 주민들과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한 거예요. 물론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정치 군사적 갈등은 여전했고요. 근데 적어도 문화적 교류의 통로는 열어놨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와서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로 남북 관계가 얼마나 경직됐는지 보세요. 문화 교류가 끊기니까 정치적 대화도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보고 있어요. 정치 군사적 현안은 복잡하지만 관광이나 문화 교류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거기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스틸러 교수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정치적 의미도 가져요. 금강산의 문화적 가치를 국제학계가 인정하면 금강산 보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금강산이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더 의미가 크겠죠. 이미 유네스코에는 남북 공동 등재 사례가 있어요. 바로 아리랑이에요. 남북의 아리랑이 각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금강산도 이런 식으로 남북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되면 그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도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한 자연유산이에요. 근데 금강산이 추가되면 완전 게임 체인저죠. 금강산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상징성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하면 K-팝, K-드라마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금강산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한국에 금강산이라는 경이로운 산이 있지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입체적이고 풍부해지죠. 단순한 현대 문화 강국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자연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강산을 세계에 알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자연과 역사도 함께 소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아, 한국은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도 대단하고 자연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인식이 확장되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설악산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서울에서 KTX 타고 강릉 가서 설악산 오르는 코스가 인기예요. 근데 설악산 가는 사람들한테 금강산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요. 설악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금강산은 더 아름답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죠. 그만큼 금강산은 잠재력이 큰 관광 자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엄청난 기회예요. 관광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거든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숙박, 음식, 교통 등 관련 산업도 다 살아날 거예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면 동해안 전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 세계 관광 트렌드를 보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배우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거죠. 금강산은 이런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관광지예요. 자연 경관도 뛰어나고 문화적 콘텐츠도 풍부하니까요. 스틸러 교수의 연구를 활용하면 금강산 문화해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산 오르는 게 아니라 바위에 새겨진 각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각을 따라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적 가치도 엄청나요. 금강산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거든요. 학생들을 금강산에 데려가서 현장 학습을 하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100배 효과적일 거예요. 조선시대 유학, 불교 문화, 산수화, 한시 이런 걸 금강산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 얼마나 생생하게 와닿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한다.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자. 이런 여론을 형성해야 정치권도 움직이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금강산을 다녀온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듣고 자란 2030세대들이 금강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SNS에서도 금강산 관련 콘텐츠가 자주 화제가 되고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금강산을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야 금강산이 잊히지 않고 남북관계의 중요한 의제로 남을 수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